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이 지난 12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 적용 이전이라 10월까지는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아파트에 거주했다면 관리비, 전기요금, 수신료가 통합 청구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분리할지 아파트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이죠. 이 상황 미디어 비평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댓글 서비스 타임톡이 도입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요. 포털의 댓글 정화를 위한 노력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꾹꾹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지난 한 주간의 미디어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언론계와 정치권에서는 KBS, EBS 등의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일단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좀 변동된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11일 국무회의에서 KBS와 EBS의 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고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통과되었습니다. 나토 해외 순방 중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곧바로 제가했는데요.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4년 이후 약 30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 오늘 7월 11일자 29년 만에 TV 수신료 2,500원 분리징수 혼란 예고 보도기사에서는요.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납부해서 당장 이번 달부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에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TV 수신료 자동 납부의 경우는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가 8월 초에 SMS를 통해서 발송되면 그 계좌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동 납부인 경우에는요,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소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요금을 입금하고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는요,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는요, 상당히 개별 세대가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하고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납 납부를 신청해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분리해서 징수됩니다. 한동안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 나오고 있죠. 먼저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방송 장악의 일환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연합뉴스 7월 12일자에는 한전의 수신료 분리납부 문의 세도, 일부 아파트선 혼선 기사에서 한전 콜센터와 일부 아파트의 혼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전에 따르면은 이날 오후 12일 오후 4시까지 한전 콜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가 평소보다 15%가량 증가한 약 7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4만 9천 건가량이 수신료 분리납부 관련 문의했다고 합니다. 역시 당사자인 KBS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매일경제 7월 12일자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불평 가중, 헌법소원 제기라는 미디어스 기사와 그리고 미디어스가
그 김희철 KBS 사장 혼란 자명한 수신료 분리징수, 헌재 판단 구한다. 이렇게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호소문에서는 KBS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김희철 사장은 호소문을 통해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며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TV 수신료를 분리 수납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당장 이번 달 수신료 납부에 혼란이 예상될 거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방송에서도 이 문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약 한 달 전이었죠. 포털 사이트 다음이 댓글 정책을 바꿨어요. 기존의 댓글창을 없애고 타임톡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타임톡이라는 게 뭔가요? 타임톡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카카오 다음 측이 실시간 소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댓글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이제 지난 7월 6일자 경향신문에 다음 타임톡 한 달 어떠셨나요? 이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언론계,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시각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네. 자신의 의견을 편안하게 밝힌다. 그리고 세이프봇 활동을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개편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과거에 이제 선택 옵션이었던 이제 세이프봇이 모든 댓글에 이제 전면 적용해가지고 욕설과 같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선 넘은 댓글을 안 보이게 한 건데, 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다음 지금 시점까지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타임톡인데 바로 24시간만 댓글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후에는 타임톡을 통해서 종료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사가 올라오고 24시간 동안만 이 댓글창이 열려 있고 이후에는 댓글들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경향신문 기사에서도요, 댓글을 단 후에 24시간 후에 댓글들이 사라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음 뉴스에 달린 사용자 댓글을 불편해하는 정권을 의식한 카카오 측의 분석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다고 기사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논란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이프 봇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해서 악성 댓글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새로 도입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악성 댓글을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그야말로 악성 댓글과의 전쟁을 벌여오고 있지만 정화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들도 있습니까? 최근 포털뉴스 댓글이 쟁점화되면서 언론에서 이 관련된 기획, 특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원은 댓글 관련 기획을 수차례 연재하면서 해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7월 4일자 욕설 막아도 혐오 표현 못 걸러내 결국 댓글창 폐지뿐이라는 기사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일단 기사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에 뉴스 댓글창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공론의 장이냐, 또 다른 하나는 혐오 표현 배설의 공간이냐라는 문제인데요. 보도에서는 이제 양대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가 소비되면서 포털 댓글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긍정점을 평가했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뉴스 댓글이 무분별한 비난과 혐오 표현으로 물들면서 더는 공론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 이에 대한 극단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부터 댓글창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사에서는 이어서 양대 포털의 댓글 정책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변화를 짚었는데요. 2004년에 이제 포털뉴스에서 댓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댓글 개수의 제한이나 댓글 이력의 공개, 댓글 어뷰징 방지 시스템의 도입, 또 댓글 정렬 방식의 변경, 인공지능 기반의 필터링,
뭐 연예 스포츠 뉴스 댓글 폐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댓글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네. 그런데 뉴스완의 보도에 따르면은 2022년 12월 한국언론진흥조사 결과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를 포털에서 본 이용자의 69.5%가 혐오, 인신공격성 댓글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포털 뉴스 댓글을 본 이용자 86.9%는 혐오, 인신공격성 댓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면서 댓글창 폐지론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분석했고, 그 앞서 카카오다움이 이제 그 연예 뉴스 댓글을 2019년 10월부터 그리고 네이버는 2020년 3월부터 폐지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스포츠 뉴스 댓글까지 이제 없앴죠. 없애는 조치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최근 카카오가 새로운 개편이 나온 게 24시간 실시간 채팅, 이른바 타임톡이라는 것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한 겁니다. 네. 변화 과정을 그 댓글 정책에 대한 변화 과정을 짚어주셨는데 참 포털이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댓글창을 폐지하는 건데요. 앞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댓글이라는 게 악플 문제도 있지만 그 인터넷 공론장이라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댓글창을 없애는 건 과도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아닌가 네.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댓글이 부정적 문제도 있지만 역시 긍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인 거죠. 네.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 위축이 많이 지적되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 중에서도 댓글을 막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앞서 뉴스완의 기사에서도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댓글 공간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댓글을 유지하면서 그 공간을 공론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댓글 관리자를 두어서 댓글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그 제안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댓글을 달 수 있는 선택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댓글 폐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 댓글이 필요한 기사와 아닌 기사를 구분해서 세분화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포털의 뉴스 댓글은요. 그 증권 시장의 시황에서 뭐 날씨 정보 같은 것도 댓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기사도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댓글이 달려 있거든요. 네. 물론 언론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언론사나 포털이 좀 더 세밀하게 댓글을 허용하는 기사하고 그렇지 않은 기사를 좀 설정할 수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 재난 보도의 악플이나 사회적 비극의 희화화 이런 댓글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별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하고 이제 포털이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이버나 다음이 포털뉴스 정책을 바꿀 때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또 언론사와 협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드는데 어떤가요? 저도 그 부분을 항상 지적했는데요. 그 포털이 뉴스 정책 변화나 뭐 댓글 정책 변화 그리고 이제 뭐 뉴스사 언론사 선정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항상 포털이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따라와라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책이 바뀌면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안 좋은 평가도 많은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7월 6일자 경향신문 다음 타임톡 한 달 어떠셨나요? 이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다음이 타임톡으로 개편한 후에 그 효과나 실태를 분석하려고 하더라도 24시간 후면 사라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어떻게 개선하기를 원하는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네, 이용자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없었군요, 여태까지. 네, 그렇습니다. 포털뉴스 참 교수님과 자주 들여다보는 영역이지만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개편이나 서비스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사용자의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매주 평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하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들으셨군요. 어떤 점부터 살펴볼까요? 네, 진행자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주제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를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너무 상반됐는데요. 후쿠시마에 대해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날만큼은 진행자가 서로 다른 이야기에 대해 재질문도 하고 또 정리도 좀 해주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진행자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네. 예를 들어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도쿄전력이 데이터를 속여왔던 점을 비추어 볼 때 도쿄전력에서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최종 보고서 역시 검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같은 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며 반박할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김 의원의 인터뷰를 먼저 들은 청취자라면 하 의원에게 데이터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방사능 핵종 제거 장치인 알프스에 대해 핵종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장치이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하 의원은 안전성에 대해 교수 한 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전부는 다 문제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선명하게 들리는 상반된 이야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진행자는 한 차례도 재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의 경우 소속 정당에 따라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진행자가 더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복잡한 내용을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물러 아쉬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의 진행에 대해 평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모니터링 평도 있을까요? 네, 출연자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짚으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7일 사건 파헤치기 코너에서 황의조 선수 사생활 폭로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날 출연한 허주연 변호사가 불법 촬영물 의혹이 일고 있는 황 선수의 휴대폰 영상을 두고 몰카라고 한 차례 언급했고 또 이 휴대폰을 황금폰에 버금갈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러한 표현들은 위법적인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언론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2021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에서도 몰카라는 단어는 불법 촬영을 유의적 의미를 내포한 약칭이라고 비판하며 이 단어를 쓰지 말도록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범죄를 다룰 때 특히 부적절한 단어를 쓰지 않도록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하는 패널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패널의 편향성에 대해 짚으려고 합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첫 코너인 킹스맨은 이날의 주요 이슈를 3-4개 정도를 꼽아 논란의 배경, 쟁점 등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슈를 요약해주는 성격의 코너인 만큼 사안의 찬반 등을 고루 소개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요. 하지만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패널을 섭외했고 또 이 패널은 객관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3일 신인규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북한에 끌려가는 듯한 외교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평가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은 코너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코너 성격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킹스맨 코너에서
신 변호사는 이날 정바세라는 정치인 모임을 소개하면서 자신도 그 모임에 소속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변호사라고만 소개를 해서 정치인인 줄은 몰랐는데요. 특히 이날은 자신이 속한 정바세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며 소개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신 변호사가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 정치 모임에 대한 평가를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가 정치인이라면 그 소속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팩트체크해볼까요? 네, 지난 2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요, SFTS, 이게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데 환자가 발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SFTS는 이른바 살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인데요. 일부 보도에서 이번 환자가 특별한 야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길고양이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고 기사 제목에 길고양이 접촉 주의보 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 길고양이 만지면 살인 진드기에 물리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고양이를 만져서 감염이 된 건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인 진드기 SFTS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름도 참 어렵네요. 네, 좀 길죠. 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이 작은 소피 참 진드기, 다른 말로는 작은 소 참 진드기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 바이러스에 물렸을 때 발병하는 중증열성 바이러스 감염병을 말합니다. SFTS에 감염되면 발열, 소화 기상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나는데 93.3%가 발열 증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근육통, 설사, 식욕부진, 오심, 두통, 고열 순으로 증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세가 심해지면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림프절 병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서 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네. SFTS 환자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참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 4월이면 이 참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 봄철부터 좀 주의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직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따로 없고요. 치사율이 10에서 30%, 50%까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치사율이 높다니 걱정이 앞서는데 발생 사례는 많은가요? 네, 이 SFTS 환자는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 첫 환자가 보고된 건 2013년인데요. 당시 일본에서 이 살인 진드기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자 국내에서도 이 참 진드기 등 대상으로 바이러스 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그해 5월 2일 국내에 널리 소식하는 이 작은 소 참 진드기에서도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찾았다고 발표했고요. 네. 이 5월 16일에 입양에 걸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치사율이 50% 육박했고 2014년에도 사망자가 나왔고요. 지난해 2022년까지 모두 1,697명의 환자가 집계됐습니다. 예, 올해는 7월 12일 기준 44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고요. 네. 이 중 11명이 숨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제주 사례에서처럼 길고양이 접촉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 서귀포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발병 환자는 길고양이와 접촉한 뒤 나흘 만에 SFTS에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환자는 길고양이와 접촉한 후 근육통과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질병관리청은 SFTS 환자의 50.8%가 농작업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치료팀 권고안에 따르면 SFTS 환자의 85.5%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예, 이는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9년 처음 SFTS 환자가 보고된 중국에서 환자의 직업은 농업 또는 임업이 81.4%를 차지했고요. 이 사망한 환자 연령은
70세 이상 고령이 많았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2012년 처음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망한 환자 모두 50세 이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야생동물과 접촉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50대 이상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의 경우 특히 취약해서 사망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번 제주 사례는 길고양이 원인일 수 있지만 길고양이만 원인은 아닙니다. 그 감염 환자의 50.8%가 농작업을 하다가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됐고, 네. 그러니까 길고양이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대한수혈학회지의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에 대한 고찰, 현재까지 연구된 실험을 중점으로 이 논문에 따르면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이제 좀 그전부터 있었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는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노령 인구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의 부분이 물리고 또 노령 인구가 젊은 인구에 비해 증상이 쉽게 나타나고 감염된 사람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최근 진드기 숫자가 증가한 것을 이유로 꼽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체에 쉽게 침몰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의 좀 변이가 발생했을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할 게 좀 더 있는데요. 이 보통은 이 동물의 털과 피부에 있는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는데 이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통해서도 이자 감염될 수 있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서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의 손상된 피부가 노출되면 2차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이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등 16명이 동물을 통해서 SFT에서 2차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차 감염 가능성도 있군요. 네. SFTS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없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은 곳에 가실 때는 긴 소매나 긴 바지 등을 입으셔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고양이뿐 아니라 진드기가 서식하는 환경이나 다른 동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면역력이 취약하거나 고령층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길고양이 만지면 SFTS에 감염된다라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음 팩트체크는 어떤 건가요? 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많이 논란이죠.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주민투표와 여론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지옥 원내대표가 지역 SOC 사업을 관련 군 단위에서 주민투표로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예, 야당의 민주당도 주민투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미 마친 사업을 번복하고 주민투표를 결정하는 게 맞냐는 의견과 차라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과 종점 변경을 놓고 논란인데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한 제도인데요. 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청구 대상에 따라서 이 주민에 의한 투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 국가 정책에 의한 투표로 나뉩니다. 특정 지역 주민이 투표를 신청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신청하는지 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청에 따라 나뉜다는 거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투표는 모두 12번 있었습니다. 이걸 좀 구분을 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폐지, 분합, 구획 변경이 4건, 이 주요 시설 설치 개발 건이 6건, 정책범위나 방식 결정을 하는 게 2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근데 12건을 다 봐도 이번에 논란이 된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마 좀 비슷한 걸 볼 수 있는 게 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와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등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선거위의 자치법규과 관계자도 이 전화 통화에서 SOC 건설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한 사례는 없다 하면서 그나마 진행된 시설 유치 관련 투표는 특정 지역 주민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윤지혁 의원의 지역 SOC 사업 관련 군 단위에서 주민투표로 노선을 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은 사실로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투표를 거쳐서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주민투표로 나온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국가 정책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 즉 참고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 특정한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또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의 경우에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투표 결과 의견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좀 문제가 덜한데 이 찬반의 수가 5대5로 비슷할 경우에는 이 주민 수용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참고하는 용도고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도 있는 건가요? 네, 있는데 이 찬반 의견이 비슷할 경우에는 어느 쪽도 이게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정리를 하면 현재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한 12건 가운데 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 입지를 놓고 결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